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왜 윤종도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있냐고요? 그렇죠.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 국내 증시 대비해서요. 그리고 미국 증시보다 더더욱 강한 유럽과 일본 증시.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반등 탄력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5월 9일에도 교육을 잡아드렸어. CDS 프리미엄이라는 부분까지 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5월 21일 그리고 본방송 기준에서 5월 24일 그리고 계속 5월 24일에 여러 가지 내용 5월 28일 그리고도 안 돼서 여러분들께 미국장이 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내리곤두박질 치나요? 그 내용의 미국의 기업 실적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나라가 안정화를 찾지를 못했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봤던 물가에 대한 내용, CPI, PPI 그런 내용 부분들 이제는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입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오늘 시황이 너무 많으니까요. 빠르고 깊이 있게 빨리 넘어가자고요. 빠르게 넘어가고 너무 얕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체크하십시오. 전체적인 금리를 놓고 보실 때 어때요? 브릭스 시장 쪽보다는 선진 시장이 당연히 금리가 여전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75인데 미국이 직전의 고점이 2.5였고요. 그게 언제요? 2018년 12월. 그 이전의 금리는 얼마였을까요? 2006년 6월의 금리는 5.25%였습니다. 1.75라는 금리가 굉장히 버겁다? 그렇지 않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아갔지만 결국은 1.75다. 다음번에 다시 75bp를 올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패닉에 빠질 수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5차례 올린 거예요. 제로금리에서 5번이나 올렸습니다. 왜? 물가 잡으려고. 물가는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그렇죠. 수요의 증가죠, 지금은. 공급자의 문제가 아닌 수요의 증가.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영국이 5번 올려서 1.25. 그러고 나서 스위스가 0.25인데 스위스가 15년 만에 50bp를 올립니다. 50bp를 올렸는데 결국은 0.25예요. 마이너스 금리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선진 시장은 아직도 바닥금리다. 걱정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요. 채널만 돌리면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 놓고 또 뒤돌아서서는 그러니까 대형주 팔아서 이상한 소형주 사세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선진 시장의 금리는 여전히 안정화돼 있다. 이것만 먼저 생각하십시오. 깊이 있게 더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시장에서 이게 불거져 있죠. 어느 거요? 우리나라 금리가 1.75인데 미국 금리도 1.75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미국이 빅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금리에 어떻게 격차가 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격차가 발생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더 판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은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리 격차 때문에 빠져나간다. 에이, 그런 일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팔잖아요. 아이, 그 상관없어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밀접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의 격차를 가지고 자금이 움직이는 거는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대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역대적으로 계속 제로금리, 바닥금리 30년 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전에 일본에 공부하러 좀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우체국의 적금을 보면요. 연 이율이 1.5인가 2%뿐이 안 줬어요. 30년 전에도. 그래서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 캐리 자금. 일본의 저금리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흥국의 금리가 높은 쪽에 돈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확대되는 게 FX 마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금리 격차 2, 3%, 3, 4%그 금리 격차 내려갔던 그 흐름이 뭐 주식해서 자칫 잘못하면 손해나면 어떻게 하려고. 자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즉 우리나라에 지금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들어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무조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혹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막 빠져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비교해 드릴게요. 증거자료 없이는 윤정도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자락이 우리나라가 2006년 6월 1일 날 금리를 올려서 4.2 온 거예요. 미국은요. 6월 기준이 2006년 6월 기준이 마지막 금리 인상하면서 5.25입니다. 그럼 여기가 5.25, 여기가 얼마예요? 5%, 4.75, 4.5, 4.25, 4.0. 그때까지 우리나라 금리는요, 4%또 4% 미만. 금리 격차가 1%까지 났어요. 1% 이상. 그러면 이 금리 격차 때문에 지금 환율이 1,300원 넘어가고 휘청거리다 보니까 우와 금리 격차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해서 환율이 올라간다. 혹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매도한다.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입니다. 찡.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깊이 있게 얘기하면 밤새 해야 돼. 일요일 날 21시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도 최근에 일요일 야간 21시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4시간 이상 교육해드려요. 새벽 1시, 2시까지. 목소리가 지금 막 갈라져 있죠. 장이 어렵고 힘겹다 보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힘겹다 보니 시황 더 듣고 싶어 하시고 하셔서 아주 깊이 있게 다 설명드리고 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데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1,300원 환율 넘겼다고.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띠는 게 아니에요. 안전자산이어서 강세를 띠는 게 아닙니다. 아니 미국 발악제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미국 발악제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달러 어떻게 강세를 띄어? 어찌됐건 또 한 가지는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근데 2018년도까지 어떻게 돼?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에서 90 이하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금 달러 인덱스는요. 6개 통화에 대한 지수입니다. 그 기준에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는 조정을 하기 힘들어요. 엔화 대비해서 조정이 쉽죠. 어찌됐건 엔화와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변동률 보실까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르죠. 응?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됨으로써 1,300원, 1,300원까지 올라가게 됨으로써 우와 외국인이 팔고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거짓말쟁이들. 일본 주식 그러면 아주 그냥 지금 초점 박살이 났겠네요. 아주. 그렇지 않아요. 일본 주식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띨 때 국내 원화는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뭐 이런 비이성적인 원화의 약세 부분이 연출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고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원화의 약세 부분은 그렇게까지 가파르지 않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외국인이 계속 팔 것 같아요. 아니 원화가 1,400원, 1,500원 간다면은 외국인이 환차 손을 커버하기 위해서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수출입 동향이나 모든 면을 놓고 볼 때 원화가 연말까지 1,200원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이론상으로는 외국인이 사야겠네. 에이, 그것도 아닙니다. 환율에 대해서 자꾸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원화가 약세를 띠는 게 외국인이 팔아서 매도를 해서 약세 띠는 것처럼 혹은 약세니까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찡 어떻게 돼 있어요? 1,140원에서부터 900원 이탈할 때 이때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왔었죠. 이 당시에 외국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논리면 주구장창 사야 되잖아. 그죠? 원화 강세니까 찡 55조를 매도합니다. 55조를 눈 뜨고 일어나면 외국인 맨날 팔고 있어. 근데 55조를 매도하는데 밑으로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위에 걸어놓는 또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니까 파는 쪽도 있고 사는 쪽도 있고 사는 쪽은 위로 사요. 파는 쪽은 위에다 걸어놓고 팔아.
밑으로 절대 안 던져.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수는 폭등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고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오르고 그거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외국계 펀드 매니저면은 IMF 때 이럴 때 외국인 지분한도 풀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막 위로 쌓아올리면서 살까요? IMF인데? 그러니까 밑으로 사는 거야, 밑으로. 외국인이 10%를 사도 지수가 무너져 내려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러한 시장의 폭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 외국인은 55조를 매도했어요. 그냥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매도야. 매일매일 매도야. 그럼 이렇게 많이 매도하면 1,300원 막 넘기고 있어요,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내용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드릴게요. 이런 자료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있나요? 이거는 증권사 자료도 아니에요. 윤정도가 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만들었던 그런 자료예요. 경험치가 오래 쌓여져 있어야 뭔가에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죠. 지금 나 보시면요, 1,300원 넘겼을 때 시장의 기준인데 2022년도 지금의 기준에 경기 침체 우려인 거지 경기가 침체됐다. 거짓말쟁이들 삐삐삐삐삐.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 지금 30%나 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돌렸습니다. 그죠? 3개월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요. 빠르면 7월 달에 2,700. 9월까지 3분기 마감하는 그 시점까지는 3,000. 1년 기준 그러면 4,000포인트 간다고 칩니다. 뭐 그런 등락률이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2020년 3월에 시장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밀릴 때 아니 2,400 말고 1,400까지 밀릴 때 2020년 3월 달에 남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윤정도 거기다 뭐라 그래요? 3월 그렇게 깨져 내려가는데 비이성적인 투매다 이거는 기업의 펀드멘털 대비해서 너무 밀려있다. 요 기점에서는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서 사스, 메리스, 과거 데이터, 정부의 정책, 중앙은행의 정책 그거 싹 끄집어내서 조금 전처럼 다 보여드리면서 자 4월 달에 2,000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1,400포인트대인데 2,000 넘길 수 있습니다. 다들 뭐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었죠. 결국은요 4월에요. 1,900포인트대까지 넘어섰잖아요. 1,9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1,400에서 1,900. 그리고 나서 시장이 횡보하다가 눌려질 때 다들 뭐라 그래요 또. 앞전고점 2,600 못 넘긴다?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뿌리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막 뿌리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1년 만에 44조까지 어우. 결론은요. 그 유동성에 3,300을 간 거죠. 지금 굉장한 기회로 보실 수 있어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걸 그걸 좀 줄여놓은 거죠. 국채금리의 강세는요. 국채금리의 이렇게 약세의 흐름은 경기의 둔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채금리의 강세는요.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시장에. 시장이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간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CDS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뭐 거의 100bp도 안 나와요. 시장이 문제가 되면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서프라임 터지고 터질 때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가 7%의 이자를 줘야 발행이 될 정도로 700bp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bp가 안 돼. 50bp. 700bp가 아니라 50bp.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나 그리고 코로나19 그 당시보다도 아니야. 그런데 뭘 그렇게 무서워서 공포감에 앞서고 또 유가 부분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거짓말쟁이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올라온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또 한 가지는요. 주봉으로 제대로 놓고 모아보세요.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죠? 이게 2월 말 3월부터입니다. 1월에 우크라이나 사태 1월 26일 날 불거지고 나서 2월 달 조용하다가 2월 말에 원정 공격이라는 내용 그거 바탕으로 해서 이만큼의 변동이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어마어마한 변동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이제 원정 공격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빵 움직인 거고 이걸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요. 하나, 둘, 셋.
퍼센테이지 차트, 로그 차트로 보시면 요것뿐이 안 돼요. 요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 검은 색깔 줄 쫙 거드렸죠. 요 자락에 놓여졌어요, 지금. 이만큼 오른 것도 아니고 여기 대비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올라간 건 요 정도야. 몇 개월 동안에 3, 4, 5, 6, 4개월 동안에 요만큼. 4개월 동안에 여기서부터 따지면 4개월 동안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고 나서 요만큼 뿐이 추가적으로 오른 게 없어요. 유가가 강세여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가 부분이 이것도 설명하려면 밤새야 돼. 일요일 날 21시에 밤 한 번 새 보자고. 이게 뭐냐면요. 이 빨간 색깔 선이 빨간 색깔 있죠. 분홍색. 이 분홍색이 유가가 폭등이 나올 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는 경험은 못 해봤어요. 이때는 너무 어렸을 때야.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입니다. 공급자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때예요.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수요가 많아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간 거고 이거는 공급자가 배째 경기가 좋거나 말거나 유가 다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색깔 선이 물가 상승률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고 이 자락에서는 제한적으로 9.11 테러 때만 한번 확 깨져 내려간 거고 제한적으로 2007년도에 유가 100불 넘어간다면 난리 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 PPI도 마찬가지예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저렇게 난리가 나던 부분이 그 이후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그 이후에는 결론적으로요. 유가가 상승할 때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유가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집약도라든가 산업별로의 영향, 국가별로의 영향 이런 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유가의 부분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로 따졌을 때 아니 2020년도 코로나19 터지고 유가 얼마까지 내려와요? 다시 10불로 내려와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질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유가는 못 움직여 왔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여전하고.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요에 의한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또 7월이면은 사우디에서 국제회의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또 쫙 넘어가잖아요.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 거기에 PPI, CPI도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얘기 듣지 마세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의 월별로 본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그 월별 별 3개짜리를 안 보고 전년 대비해서 놓고 봐요. 어찌됐건 전년 대비해서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금리 올리고 낮아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2021년도 그리고 2022년 1월까지 올해 1월까지 S&P 500 지수 다우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고점 행진. 신고가 랠리. 그때가 벌써 10%를 넘기고 있을 때예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 이때 잡아줬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이때는 뭐 경기 부양책이 막 나올 때니까. 대통령 딱 당선됐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금리 올린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금리 올리고 나서 안정화됐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근원. 왜? 에너지하고 식품은 빼는 겁니다.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빼고 봐요. 윤정두의 주장이 아니라니까. 별 3개짜리는 근원이에요. 근원도 월별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뭐예요? 에너지가 포함된, 식품이 포함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도 연별로. 1년 전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금리 올렸는데 덜 낮아졌네? 그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만큼이냐? 7%까지는 신고가를 올렸는데요. 요만큼 더 올랐다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근원으로 놓고 보시면요. 근원, 에너지를 빼고 놓고 보시면 금리 3월에 올리고 4월, 5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밟았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내려온단 말이지. 혹은 여기까지 내려와요. 1월 달 수준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월 고점 넘겨야지. 국내 증시 오르면 3,000포인트 다시 올라가는 거 이상할 게 없어요. 이상할 게 없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21일 기준에요. 21일 기준에 드디어 애플이 다시 사우디의 아람코 시가총액을 넘깁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기술주, 성장주가 다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거. 그리고 24일 종가 기준, 금요일 종가 기준, 미국장 끝난 기준에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왜? 미국장 반등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딱 놓고 보시면 이거예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은 6월에요. 5%뿐이 안 빠졌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나스닥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스닥의 검은 색깔 선이 뭐냐면 3월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의 1월 저점. 우리나라 지수 기준의 검은 색깔 선이 우리나라 지수예요. 1월 저점을 뜬금없이 여기서 바뀝니다. 여기서. 1월 저점은 잠깐 낮췄는데 여기서 닫게요.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미국 증시는 3월 저점을 깨고 내려와요. 응? 미국 증시는 3월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데 독일, 유럽과 일본은 안 깹니다. 우리나라도 잘 버틴기다가 6월에 다 무너진 거예요. 6월에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횡보할 때 우리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충격받을 때 같이. 독일은 어땠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6월 달 들어서, 자, 미국 보시면 6월 달에 횡보를 했잖아요. 6월 초에. 근데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요. 5월 26일까지 깬 것도 아니고 3월 저점을 깬 것도 아니고 5월 초순에 반등 나서 여기까지 반등을 줍니다. 여기까지 반등 주고 밀린 거예요. 일본은요. 반등폭이 여기까지 올라와. 근데 우리나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 올라갈 자리에 못 올라가지고 꺾이죠. 이게 뭐냐고. 이걸 보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4월 20일부터는 미국만 밀린 겁니다. 유럽과 일본은 안 밀렸어요. 유럽과 일본은 안 밀렸습니다. 특히 6월 들어서는 일본은 더 날아갑니다. 근데 국내 증시만 유독 깨져요. 코스닥이 20%, 유가증권 시장이 14%,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깨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금리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또 환율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유일한 분단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핵실험 발언이 굉장히 강했고, 물론 거기에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이라는 내용, 그렇게 되면 대만이 더 깨져야죠. 왜? 거기는 시가총액 비중이 월등히 높으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더 컸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밀린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상당폭 되돌릴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월별 기준의 이러한 조정은 저도 보기 힘들었던, 주간 단위의 이런 조정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게 뭐나 되는데, 아까 지표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표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게 제한적이에요. 거기다 글로벌 증시가 밀린 게 없어요. 6월 초에 일본 쪽은 날아다녔어. 유럽과 일본은 3월 저점도 안 깼습니다. 미국도 제한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1월 저점 이후에 이런 장대 양봉이, 음봉이, 6월의 음봉이, 그나마 어떻게 돼요? 돌리죠. 주봉입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20% 조정입니다. 그나마 돌려놨습니다. 이제는요,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지수 많이 깨질 것 같고 이런 말씀에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깨져 내려가는 이 흐름을 공포심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과도하구나. 과도하다는 건 뭐예요? 막연히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라 과도하다라는 거는요, 기업에 가지고 있는 실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55조입니다. 그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또 순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PER 10배 미만으로 밀려 있어요. PBR
1배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2개월치로 잡으면 더 밀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도하게 밀려 내려와 있는 시점이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옥석 가리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는 쪽.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LG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이 똑같이 2020년 3월 바닥 찍고 V자형 이상의 랠리가 나올 때 흐름처럼 그들이 시장의 지수를 견인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시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